로열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RM의 이론적 기반을 형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로열티인데요. CRM에 있어서 고객 로열티가 차지하는 비중은 많은 기업들이 CRM 전략에 대한 최종적인 기대 효과로서 고객 로열티를 확보하고 강화하려고 한다는 점에 단적으로 표현됩니다. 또한 로열티가 CRM의 궁극적인 목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 나온 가트너 그룹하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이 두 가지의 사실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즉, 로열티야말로 기업의 유기적 성장을 이루는 주요 기반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경영 활동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달리 말해 기업이 가치 자산, 브랜드 자산, 관계 자산을 강화하는 일련의 CRM 활동을 전개하여 고객 만족도가 제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궁극적으로 고객 로열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기업의 CRM 전략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CRM의 정의라든지 아니면 뭐 경영학적 의미는 이렇게 다양하지만 이 모든 정의와 경영학적 의미의 목표는 로열티 프로그램이 수익성 있는 고객을 찾아내서 보상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CRM 기법을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관계 마케팅을 추구하는 마케팅 담당자라면 로열티 프로그램을 고객 관계 유지를 위한 고민의 산물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목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로열티의 정도에 따라서 고객들은 다양한 행동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소비자 행동 패턴으로는 학문적으로 정의된 게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6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반복 구매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반복 구매는 로열티가 있는 고객들은 1차적으로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반복 구매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성스러운 고객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복 구매가 가져다주는 혜택은 매출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련 마케팅이나 영업 비용의 직접적인 절감을 가져다 주고요. 또 기업의 수입성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 구매 자체는 고객 로열티를 무조건 강화시키려는 주된 이유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차 구매라고 하는 크로스셀링은 해당 기업과의 관계를 더욱 폭넓게 확대하고자 그 충성스러운 고객들이 잠재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을 건드는 방법인데요. 이 특정 고객이 기업에 대한 로열티를 갖고 있다면 기업은 그 고객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이외에도 이와 관련된 다른 제품과 서비스를 제안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고객들은 아무래도 내가 충성스러운 고객으로 있던 그 기업에서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응용해서 하는 부분이 교차 구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셀링은 교차 구매와 마찬가지로 고객 로열티는 고객의 상승 구매를 유도할 수 있게 하는데요. 이 상승 구매라는 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 서비스보다 한 단계 고가나 상위 등급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대함의 증가라는 부분은요, 이 충성스러운 고객이 심리적으로도 그 기업이나 브랜드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관대함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관대함의 대표적인 행동으로는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용인데, 가령 사용하고 있던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다소 올라도 로열티가 형성된 고객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관대함의 증가가 궁극적으로는 그 고객이나 해당 기업에 갖는 가격 민감도가 감소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 의한 지식은 고객의 소리예요. 그래서 칭찬이나 제안이나 뭐 불만 같은 걸 표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칭찬과 제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불만족한 부분, 부정적인 소리는 뭐 거의 대부분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제품이나 서비스에 불만족을 할 경우에 기업에 대한 심리적 로열티가 형성된 고객의 경우에는 강한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심리적 로열티가 형성되지 않은 고객의 경우에는 거의 침묵처럼 불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게 고객 로열티에 의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구전 활동 같은 경우에는 고객 로열티 정도에 따라 소비자들이 긍정적인 구전 활동이나 뭐 주위 사람한테 소개하는 그런 부분인 건데요. 아무래도 부정적인 경우에는 지난 시간대 보셨다시피 아무래도 네, 악담으로 이어지겠죠. 험담이나 악담으로 이어지겠지만 잘 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좋은 결과로 권유 소개로 이어지면서 비즈니스의 기회가 더 이어지는 신규 고객 확보 방안 차원에서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아무래도 구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하는 소비자 행동 중에 하나라고 고객 로열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열티의 상호성 경우에는 고객 로열티가 일방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로열티의 다중성 같은 경우에는 고객과 기업 간의 로열티가 1대1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다대다로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단지 한 명의 고객에게만 로열티를 제공하고 있지 않듯이 고객 역시 한 기업에만 로열티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구매 기회가 10번이면 10번 모두 자사 브랜드를 선택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여러 공급 업체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산업 경우에는 기업의 로열티 증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실제 선택 범위가 매우 다양해진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이 경우를 봤었을 때 로열티의 다중성 정도는 거래하는 대상에 따라 다양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한 시장 내에 경쟁 업체 수가 적거나 시장 자체의 특성이 확연하게 구분되면은 로열티의 다중성은 감소되겠지만 대부분 산업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로열티의 다중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해서 현실적인 로열티 강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로열티는 관점과 단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로열티를 구분하는 이유는 고객 가치 분석에서 세분화 전략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CRM 전략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CRM 로열티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두 가지 분류 기법을 소개하자면 행동적 로열티와 태도적 로열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복 구매 정도랑 심리적 애착으로도 이어지는데요. 그 반복 구매 정도 같은 경우에는 행동적 로열티에 나타내는 특성으로 잦은 반복 구매와 낮은 반복 구매로 이어집니다. 심리적 애착 같은 경우에는 태도적 로열티에 의해서 나타내는 그
특성으로 강한 애착심과 약한 애착심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잠재적, 초호량, 타성적, 비로열티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우선 비로열티를 보자면 로우로우죠. 그래서 반복 구매도 거의 없고 심리적 애착도 거의 없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로열티 자체가 형성되기 어려운 영역이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고객들에게는 반복 구매를 유도하거나 심리적 애착을 유도하는 방법을 수립해서 이쪽이나 이쪽으로 이끌 수 있는 로열티 단계로 이끌어야 합니다. 로열티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심리적 애착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반복 구매 정도는 아무래도 약하죠. 저도 거의 대부분이 이 경우의 로열티인데 이러한 고객들은 실제로 구매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반복 구매가 낮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가 아무래도 좀 어려운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초우량으로 가기 전에 여기는 전부 다 하이하이이기 때문에 타성적 로열티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타성적 로열티는 잠재적 로열티와 완전 반대죠. 그래서 반복 구매는 많아요. 근데 심리적 애착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거래 관계만 강하고 태도적 관계는 약하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은 관계 질이 약해요. 그래서 이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이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품 구매 이외에 영역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써야 합니다. 초우량 로얄티를 보자면 둘 다 하이하이죠. 그래서 심리적 애착도 높고 반복 구매 정도도 높고 말 그대로 이 로열티 유형이 모든 기업, 전 세계 모든 기업이 진짜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원하는 로열티의 형태로 2단계에 속한 고객들이 어떤 고객인지 알아내고 이들의 초우량 로열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특성을 분석해서 그 다른 그룹에 속해 있는 그룹들도 이 등급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그 기반을 제공을 합니다. NPS는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 고객이 타인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레이첼드가 2006년에 고객들의 추천 의지가 기존의 다른 고객 로열티 측정 항목들보다 월등히 조직 성과가 잘 나타낸다는 걸 실증적으로 밝히면서 이 추천 의향, 추천 의도라는 이 문항이 고객 로열티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고객의 높은 추천 의도는 반복 구매와 타인에 대한 그 추천 활동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반복 구매가 많으면 아무래도 고객의 이탈 방지를 하고요. 타인에 대한 추천을 행동을 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신규 고객이 획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기업의 유기적인 성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 그러니까 NPS가 조금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기사를 하나 발췌해서 주셨는데요. 이 부분 한번 기사 읽어보시면, 네, 편하게 NPS에 대한 부분을 접근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NPS 지수는 추천 고객 비율에서 비추천 고객 비율을 뺀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이론적 프레임워크 이 그림을 보시면은 항상 이 NPS 질문에서 놓치지 않는 부분이 추천할 의향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1에서 10점이 아니고 0점이 있습니다. 즉 11점 척도를 사용합니다.
이 사실 11점 척도를 사용하게 된 배경에는 그 MPS가 개발된 환경이 미국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문화적 특성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0점이라는 부분은 인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인정하겠다라는 점을 시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사실 보시면 10점, 11점 정도 되는데 6점이 평균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추천 고객으로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추천 고객은 지금 9점, 10점 뿐이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시면은 그 결과가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결과들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예 그냥 9점, 10점은 그 추천 고객으로 분류를 해 놓은 거고요. 그 외에는 중립이라든지 비추천 고객으로 둔 겁니다. 고객 만족도나 아니면 로열티 같은 고객 인지적 평가를 측정하는 설문조사에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후한 점수를 준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실은 고객 만족도 설문 결과가 척도 범위에서 산술 평균 이상을 기록해도 실제 성과인 고객 유지율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 하셔야 될 점이 고객 로열티나 고객 만족도 같이 전통적인 고객들의 인지적 수준을 평가하는 도구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NPS에 대한 관심이 계속 쏟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대부분 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던 고객 만족도 측정의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을 대입해가지고 그 고객 만족과 조직 성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보여지지 않다라는 부분을 보고 고객 만족도 측정 결과 역시 모호해지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NPS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NPS에 아무래도 그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둘째는 NPS는 매우 단순한 질문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실행 용이성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 항목이 많게 되면 응답자 비율과 응답 결과의 신뢰성은 오히려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아멕스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초월형 글로벌 기업들이 NPS를 주주 보고서로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NCSI, 국가 고객 만족도 같이 대외적인 홍보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 로열티나 고객 만족도 같이 그런 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NPS에 그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1995년에 존스 연구에서 발췌된 경쟁 환경이 만족 충성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가 고객 만족과 로열티의 상관관계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고객 만족과 로열티에 대한 상관관계 그래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그 두 개념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는 하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고객 만족과 고객 로열티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선형 관계는 보이지가 않고 있고요. 산업에 따라서 두 개념 간의 상관관계가 사뭇 다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록 경쟁 구역이 심화되고 이쪽으로 갈수록 비경쟁 구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시자면 이쪽으로 가면 독과점 시장이 되고 이쪽이 경쟁 시장이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강제적인 로열티와 자발적인 로열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강제적인 로열티를 설명을 드리자면 그 산업의 경쟁이 거의 없어서 브랜드 전환에 있어서 높은 전환 비용이 존재할 때 보시면 뭐 지역 통신회사라든지 항공사, 뭐 병원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고객들이 어쩔 수 없이 로열티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동적 로열티는 강한 반면 심리적 애착이 의한 태도적 로열티는 약한 로열티로 타성적인 로열티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로열티의 경우에는 경쟁이 심화된 산업에서 고객들이 인지적인 전환 비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자발적인 로열티는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애착심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초우량 로열티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볼록한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객들이 강한 로열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 고객들이 자발적인 로열티로 기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초우량 로열티를 확보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현재 대부분은 산업이 무한 경쟁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 점차 아래쪽으로 이제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프는 유지는 하고 있는데 조만간 논문을 내시는 분 계시면 이쪽이 좀 볼록한 부분으로 나온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